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에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게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 매출 원가의 공식은 제가 외워두라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도소매업이냐 아니면 제조업이냐에 따라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도소매업은 상품을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 한번 계산식을 따져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그럼 기초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00원. 매입은 200원 했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50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0원 더하기 200원 빼기 50원 이렇게 돼서 25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가 250원 그리고 상품을 그만큼 줄여주셔야 상품의 잔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250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제품 매출원가는 원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제조원가는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작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끌고 와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이 100원이라고 하고 제품 제조원가에는 300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100원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죠? 300원. 그렇죠. 그러면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300원. 그리고 제품으로 모아놨었으니까 제품을 그만큼 줄여주면 제품의 가격은 기말 재고액만큼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매출원가를 해봤고요. 현금 정리를 또 해야 돼요. 결산에는. 자, 현금 정리는 우리 회사의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금고상의 금액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상에는 100원이 있는데 실제 11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금고에 110원이 있대요. 그럼 얼마만큼 많아요? 10원만큼 장부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기중에 발생했느냐 아니면 기말, 즉 결산일에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생겼을 때 여기까지는 기중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결산일이 당장 돌아왔을 때 자, 그러면 12월 31일. 결산을 12월 31일 날 꼭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기중과 기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한 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랬을 때 과부족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얼마만큼? 10원만큼 장부를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전표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10원이 왜 이익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장부상의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해서 모아놨다가 계속 조사를 합니다. 물어도 보고 또 장부도 뒤져보고 혹시 통장에 뭐 들어왔는데 뭘 빠뜨린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현금이 10원이 도대체 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해요. 근데 원인이 발견됐어요. 뭘로? 임대료 들어온 거를 우리 격리 직원이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면 되죠? 네. 그러면 5원만큼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라는 계정으로 5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10원에서 그렇죠. 5원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 5원을 계속 찾았는데 결산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으로 없애주면서 뭐라고 한다? 이익이라 생각해서 자비익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비익 5원, 현금 과부족 5원 이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결산할 당시에 현금 잔액이 넘쳐나는 거예요. 10원이.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 과부족에는 계정도 쓸 수가 없고 이럴 때는 바로 자비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10원, 자비익 10원 이렇게 기중이냐 기말이냐에 따라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이용해서 하느냐 못하느냐 요거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부가 부족한 경우 어느 변에 현금 과부족이 나오느냐? 장부는 100원이래요. 현금 시제는 90원. 그러면 현금이 얼마만큼 모자르는 거예요? 10원만큼 모자르죠? 이때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10원이 생기고 장부에 10원을 줄여야 되니까 현금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10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출을 했는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줬는데 깜빡하고 정리를 안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를 한 8원 정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차변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8원. 그리고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8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또 찾았어요. 이 원에 대해서 찾았는데 결산을 맞이했는데도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잡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자, 잡손실 2원. 현금 과부족 2원. 그래서 10원의 현금 과부족을 8원, 2원 나눠서 모두 다 정리를 해줘서 임시계좌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결산에 현금 과부족을 잡을 새도 없이 결산에 시제를 조회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잡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손실 10원, 현금 10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보통예금을 통장별로 확인을 합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서 일치하는지 그리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보통예금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회사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당좌예금에 당좌차월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도 내에 당좌수표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계속 찍힐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즉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이월을 시킬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결산에 돌려놓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단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대체한다. 기말 현재 당좌차월 잔액이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결산 정리 분계를 하다라고 했으면 통장의 마이너스만큼만 단기차입금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1,000만 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얘가 12월 31일 날 전표를 끊어 놓고 다음해 1월 1일 날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차입금이 되고 1,000만 원. 대변에 그렇죠. 당좌예금. 그러면 당좌예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해놓으면 됩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기말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유가증권은 뭘로 평가한다 그랬죠? 공정가치 또는 시가, 공정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시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 현재의 뭐에 의한 거예요? 종가에 의한다 그랬어요. 이 종가라는 건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종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가는 12월 31일 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한 3일 정도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뭐 27일이나 27일 정도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7일 종가가 재무상태표 현재의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일이 3월 30일이다. 그러면 3월 달에 증권거래소 3월 31일 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결산만 좀 미리 땡겨서 종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재무상태표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 즉 12월 31일 날 종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그러면 직전 거래면 27일 날 거래되는 내역에 대한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했을 때 장부가액과 시가 중 장부가액이 컸을 때와 시가가 컸을 때가 서로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부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시가는 90원입니다. 오,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10원만큼. 그죠? 자, 10원만큼 결산일 현재 계산을 해봤더니 장부가격이 10원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가 평가를 한 거잖아요. 판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10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도 10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 즉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으시면 됩니다. 10원, 매도 가능 증권 10원 이렇게. 근데 결산에 시가가 더 많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장부가격 100원, 시가가 120원이다. 우와, 20원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에서 대변에 20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도 20원. 그러면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을 때의 장부 가격은 얼마가 돼요? 9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익이 생겼을 때는 장부 가격은 그렇죠. 12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를 봤을 때. 매도 가능 증권도 20원만큼 증가를 했고 평가 이익 20원인데 문제는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할 때요. 전년도에 평가해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서로 상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 먼저 갖다가 반영을 시키고, 즉 상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평가 이익을 잡으셔야 돼요.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평가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전년도에 5원 정도의 평가 손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원 그리고 평가 이익은 15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거나 평가 이익이 있을 때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을 잡거나 평가 손실을 잡는다. 요게 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은 뭐 청소용품, 뭐 복사용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정리해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소모품은 결산 시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계정에 대해서 뭐를 해요? 재고조사를 합니다. 실제 재고조사를 해서 미사용분이 있는 경우에 소모품 계정에 남도록 대체하는 것을 소모품 정리라고 할 텐데,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상관없이 결산을 끝내고 나면
잔액은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산명은 소모품이 되겠죠. 자, 소모품 10만 원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결산 시 재고조사를 막 했어요. 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2만 원이 있답니다. 자, 미사용분이 2만 원. 그럼 얼마만큼 사용했어요? 8만 원만큼 사용했죠.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8만 원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대변에 8만 원 일단 소모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소모품비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가 8만 원. 자산 처리했을 때 키포인트. 자산 처리했을 때는 소모품의 사용액만큼 뭘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가 나오겠죠? 자, 소모품비 1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해서 재고조사를 막 했더니 그렇죠. 미사용분이 2만원이 생겼답니다. 미사용분 2만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자산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만원 그리고 소모품비를 2만원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랬을 당시에 비용 처리한 경우 소모품의 미사용액을 뭘로 처리하면 돼요?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미사용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산 처리했을 때 결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소모품 가격은 뭔가요? 자, 소모품 얼마인가요? 10만원에서 8만원 뺐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2만원. 소모품비는 여기 없죠. 여기 소모품비 여기 하나 있어요. 8만원. 그럼 비용 처리했을 때 소모품비 10만원에서 2만원을 뺐네요. 그럼 얼마? 8만원. 그리고 소모품은 2만원. 즉 자산 처리하든 비용 처리하든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마다 뭐 자산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많이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한번 해볼게요.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자, 단기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한다. 근데 대체적으로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간접법이냐 직접법이냐에 따라서 분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자, 100원만큼 계산을 했는데 간접법으로 했다. 범위액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차량이면 얘가 차량. 건물이면 건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렇게 별도의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범위 내에서 했는데 얘는 50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무형자산은 대부분 직접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법. 직접법인 경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에 50원 비용 처리하시고 무형자산 뭐 개발비다 아니면 특허건이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건 있죠. 뭐 특허건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경우 무형자산에 50원 이렇게 바로 자산에서 장부 가격을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분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갑니다. 매출채권은 뭐예요? 받으러 온 외상매출금을 통합하는 통합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에 대해서 상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산 시 매출채권 내용을 검토하여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비용 처리해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매출채권의 잔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얘는 판관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기타 채권 또는 일반 채권이라고 그러죠. 뭐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예상액을 계산하는 공식 있죠. 네, 매출채권 등 곱하기 대손 추정률 또는 대손 설정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대손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준다 그랬어요. 이 방법이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보충법으로 주로 많이 하니까 보충법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러면 몽땅 다 계산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해요. 자, 그러면 매출채권이 100만원. 그리고 대손율은 1%. 대손충당금은 이제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면 되겠죠. 자, 만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 금액이 만원. 그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으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0원인 경우에는 만원만큼 다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원. 예상액은 만원인데 잔액은 5천원이다. 그러면 만원에서 5천원을 빼니까 5천원만큼만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5천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5천원. 예상액이 만원인데 충당금 잔액도 만원이래요. 그럼 설정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없어요. 예상액이 만원인데 14,000원이래요. 그러면 넘쳐났어요. 그럼 넘친 부분에 대해서만 환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4,000원 줄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써서 4,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를 유동성 대체를 하는데 비유동부채라는 건 장기성이잖아요. 장기성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상환할 기간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처리할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유동성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채 장기차입금 중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에 중요하죠.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으로 대체되었다. 자, 유동성 장기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그럼 예제를 들어보면은 뭐냐면 자, 장기차입금이 3천만 원짜리가 내년 6월 30날 상환 예정이다. 그러면 내년이니까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을 3천만 원 줄여주시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3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6월 30날 상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환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죠. 유동성 장기부채 3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뭐 나간 것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금은 내년도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정리 쪽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정리죠.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인 경우에는 매출부가세를 뭐라고 해요? 부가세 예수금, 매입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상호 대체 정리를 합니다. 자, 상호 대체 정리를 하는데
예정신고는 법인인 경우는 1년에 4번, 개인인 경우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대로 하면은 되는데 결산에는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산에는 정리분계만 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많은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되돌려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환급 받을 때까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100원, 대급금이 90원일 때 분기별 정리니까 마지막 일자에 정리합니다. 그럼 결산이면 12월 31일이 되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이 100원, 대급금이 90원.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10원. 그리고 부가세 납부일은 뭐 25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낼 수도 있기는 해요. 자, 납부일은 미지급 세금 10원, 현금 10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여기 분기 여기가 12월 31일이 되고 뭐 납부일은 내년도 1월 뭐 25일 이렇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예수금이 100원이고요. 대급금이 120원입니다. 그러면 20원만큼 넘쳐났잖아요. 내가 먼저 주고 왔잖아요. 그럼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는 부가세 예수금 100원, 부가세 대급금 120원, 미수금으로 받아야 될 게 2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정리를 하고 내년도 1월 25일 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 그렇죠. 국세청에서 돈을 통장으로 주겠죠. 그래서 환급 받는 날 보통예금 20원, 미수금 20원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게 부가세 정리분계가 되겠고요. 법인세를 이제 계상을 합니다. 또는 소득세,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죠. 법인세를 계상을 하는데 미리 낸 세금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만 결산 시 반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세금을 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먼저 선납세금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결산 시에 법인세 등 또는 뭐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씁니다. 자,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먼저 쓴다 그랬죠. 자, 100원 정도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현금 100원 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 내고 오죠. 이게 원천징수세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자소득은 10원이라고 합시다. 자, 10원 선납세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결산에 이제 요 선납세금 110원을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에 몽땅 다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110원. 그런데 결산에 내가 법인세를 1000원 계상한 거예요. 내년도 법인세 낼 게 한 1000원 정도 될 거니까 1000원 정도 계상을 하자라고 해서 1000원을 법인세로 책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인세 계상하기 1000원 그리고 선납세금 110원 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890원만큼만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되죠. 왜? 이미 납부한 게 11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890원만큼만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미지급 세금이 890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계상을 했을 때 처음에 계상된 금액에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미지급 세금으로 책정을 한다라는 게 법인세 계상의 정리분계가 되겠습니다.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가 되는데 화폐성 외화자산이라는 것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외화로 대여해준 대여금 해당이 되고요. 부채로서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차입금 등이 있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에 속합니다. 이렇게 화폐성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기말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서 외화를 평가해 놔야 돼요. 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 환율 차이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을 설정해서 평가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금액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기준 환율로 갚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외화자산. 자산인 경우에는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자, 상승을 하면 환산 이익이 생기고 하락하면 환산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외화 외상 매출금 10,000달러, 선적일 환율은 1,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기말 현재 환율은 1,12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외화 외상 매출금은 얼마냐? 자, 10,000달러 곱하기 1,120원에서 선적했을 때 1,100원을 뺍니다. 그럼 얼마만큼? 20원만큼 이익을 받죠. 그래서 10,000달러이기 때문에 20원만큼 환산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외화 외상 매출금이니까 차변의 외화 외상 매출금은 20만원 늘려주면 되고요.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을 2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락했을 때는 손해를 보겠죠. 외화 외상 매출금 10,000달러, 선적일에 1,100원. 기말 현재 환율은 1,050원으로 평가되었다. 10,000달러, 1,050원, 그리고 1,100원. 자, 그래서 50원만큼 손해를 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원이 환산 손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50만원. 대변의 외화 외상 매출금 5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채입니다. 외화 부채인 경우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상승했다 그러면 손실을 보고요. 하락하면 이익을 봅니다. 환산 이익. 아, 얘가 대변이군요. 아, 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군요. 위치가 지금 잘못됐어요. 근데 대변으로 해놨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장기 차입금 10,000달러를 차입 시 1,100원이었는데 기말 현재 환율은 1,150원으로 평가되었다. 1,100원 주고 갚아야 되는데 1,150원 주고 갚아야 돼요. 그럼 50원만큼 손해를 봤죠?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0달러 곱하기 1,150원 그리고 1,100원 하니까 50원만큼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환산 손실이에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50만원, 대변의 장기 차입금 50만원. 그럼 장기 차입금은 1,150원으로 계산된 장기 차입금의 장부 가격이 그만큼 늘겠습니다. 하락한 경우에는 덜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10,000달러에 대해서 1,100원에 차입한 거를 1,000원으로 평가되었으니까 100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00달러 곱하기 1,000원 빼기 1,100원 하니까 100만원만큼의 환산 이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100만원 줄여주고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10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사항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장기간 동안 들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